외계 종족 포믹의 침공 이후 인류는 단 한 명의 천재 전략가를 찾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우주전투학교로 보냅니다. 그곳의 훈련은 가혹한 전쟁 시뮬레이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소년 엔더가 마주한 그 가상현실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승리할수록 소년은 파멸해가고 훈련의 난이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죠. 과연 그 소년이 모니터 너머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래픽일까요? 아니면 더욱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을까요? 전설적인 전략 서사시, 그 긴장감 넘치는 훈련장으로 초대합니다. 챕터 1. 천재 소년 엔더 위긴의 등장. 가족 속의 고독한 전략가. 6살 엔더 위긴은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목 뒤에는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는데 이것은 모니터라고 불리는 감시 장치였습니다. 국제함대에서는 이 장치를 통해 엔더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관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그 모니터를 제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엔더는 학교에서 모니터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했지만 엔더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제함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니터가 사라진 엔더는 홀로 서야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엔더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스틸슨이란 아이가 그를 괴롭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틸슨은 평소 엔더를 못 살게 굴었지만 모니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엔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예상대로 스틸슨과 그의 무리들이 엔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엔더를 둘러싸며 위협했습니다. 엔더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엔더는 스틸슨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스틸슨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수 없도록,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감히 자신을 건드리려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엔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잡한 가족관계였습니다. 엔더에게는 2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형인 피터와 누나인 발렌타인이었습니다. 이 세 남매는 모두 특별했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특별했습니다. 피터는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잔인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동물을 해치는 것을 즐겼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국제함대는 피터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의 잔인한 성격 때문에 배틀스쿨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지휘관은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렌타인은 반대로 너무 착했습니다. 그녀 역시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국제함대는 전쟁에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지휘관을 원했기 때문에 발렌타인의 자비로운 성격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엔더는 달랐습니다. 그는 발렌타인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피터처럼 필요할 때는 냉정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균형 때문에 국제함대가 엔더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피터는 엔더가 집에 돌아오자 모니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엔더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엔더가 자신보다 특별하다는 사실을 질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태어났고 더 크고 강한데도 왜 엔더만 특별한 관심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터는 엔더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는 엔더를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언젠가 엔더를 죽일 수도 있다고, 아무도 모르게 사고처럼 꾸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엔더는 피터의 눈에서 진짜 사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터에게 맞섰습니다. 자신도 피터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스틸슨에게 했던 것처럼 피터에게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피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엔더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렌타인이 나타나 두 형제를 말렸습니다. 발렌타인은 엔더를 보호하려 했고 피터는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엔더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피터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엔더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발렌타인은 엔더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엔더가 피터와는 다르다고, 엔더에게는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발렌타인의 따뜻한 말들은 엔더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엔더는 자신 안에 피터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엔더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때로는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틸슨을 대할 때도 피터와 대립할 때도 그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엔더의 복잡한 성격이 국제 함대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엔더는 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났고 동시에 필요할 때는 적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을 만큼 냉정했습니다. 그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싸워야 할 때는 완벽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제거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엔더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고 집에서는 피터와의 긴장감 속에서 발렌타인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뭔가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배틀스쿨로의 출발. 그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엔더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래프 대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프 대령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엔더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엔더의 부모님은 긴장했지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달고 있었던 아이들은 언젠가 국제 함대에 관심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엔더는 거실로 내려와 그래프 대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령은 엔더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치고는 너무나 침착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엔더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프 대령은 엔더에게 배틀스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틀스쿨은 우주에 있는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버거족과의 전쟁에 대비해 뛰어난 어린이들을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엔더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모니터가 제거된 후에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프 대령은 엔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사고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필요할 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아이는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엔더의 부모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6살짜리 아이를 우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대령은 엔더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엔더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배틀스쿨에서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아이들만이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엔더는 고민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피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프 대령은 엔더가 결정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답을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엔더의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거족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렌타인은 엔더의 결정을 듣고 울었습니다. 소중한 남동생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엔더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싶진 않았습니다. 피터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엔더가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엔더의 옷과 소지품을 정리해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엔더에게 용기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발렌타인은 엔더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프 대령이 차량을 타고 엔더를 데리러 왔습니다. 엔더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틀스쿨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요. 공항에서 엔더는 특별한 수송선을 탔습니다. 이 우주선은 지구와 배틀스쿨을 오가는 전용 운송기였습니다. 엔더와 함께 탄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신입생들이었습니다. 우주선이 이륙하면서 엔더는 창밖으로 지구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무중력 상태는 신기하면서도 어지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행 중에 그래프 대령은 엔더에게 배틀스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틀스쿨은 거대한 우주 정거장 형태였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며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나이와 실력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가장 어린 학생들은 런치 그룹에 속했습니다. 엔더도 처음에는 런치 그룹에서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무중력 이동법과 컴퓨터 조작법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학생 군대에 소속되어 전술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틀스쿨의 핵심은 배틀룸이라는 훈련장에서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두 팀이 서로 겨루는 전투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특수한 총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전술적 사고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엔더는 배틀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전략을 세우고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아이들과 겨뤄야 할 테니까요. 몇 시간 후 우주선은 배틀스쿨에 도착했습니다. 엔더가 처음 본 배틀스쿨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전으로 인공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엔더와 다른 신입생들은 도킹베이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상급생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상급생들은 신입생들을 기숙사로 안내했습니다. 엔더는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개인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실은 매우 작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가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배틀스쿨 학생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엔더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배틀스쿨의 하루 일과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침 기상과 함께 체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이동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학, 과학, 역사, 언어 등 다양한 과목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와는 달리 모든 과목이 전쟁과 전략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과거의 유명한 전투들을 분석했고, 수학 수업에서는 궤도 계산과 탄도학을 배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시간은 컴퓨터 게임 시간이었습니다. 각 학생은 개인용 컴퓨터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습니다. 이 게임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 패턴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엔더는 컴퓨터 게임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복잡한 퍼즐도 빠르게 해결했고 전략 게임에서는 늘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챕터 3. 배틀스쿨의 교육체계, 새로운 동료들과의 만남. 하지만 엔더의 진짜 시험은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제로 중력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배틀스쿨에서 가장 큰 공간은 배틀룸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구형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특수한 전투복을 입고 레이저 총을 들고 이 공간에서 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엔더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무중력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벽을 밀고 몸을 회전시키는 기본 동작부터 정교한 방향 전환까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벽에 부딪히며 허우적거리는 동안 엔더는 이미 우아하게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중력 훈련이 익숙해지면서 엔더는 론치그룹이라는 소속 부대에 배정되었습니다. 배틀스쿨의 모든 학생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는 부대에 소속되어 함께 훈련했습니다. 론치그룹은 신입생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부대의 지휘관은 베르나드라는 나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베르나드는 엔더보다 2살이 많았고 배틀스쿨에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늘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학생들에게는 더욱 거칠게 대했습니다. 엔더는 베르나드의 괴롭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르나드는 엔더가 너무 똑똑하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엔더가 정답을 말하면 비아냥거렸고 훈련 시간에는 일부러 엔더를 고립시켰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베르나드의 눈치를 보며 엔더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베르나드와 직접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엔더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해서 베르나드의 개인 메시지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드의 이름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베르나드는 갑자기 인기를 잃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베르나드의 이름으로 보낸 메시지들 때문이었습니다. 베르나드는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베르나드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론치 그룹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더는 알라이라는 아이와 가까워졌습니다. 알라이는 베르나드의 괴롭힘에 가장 많이 시달렸던 학생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영리하고 따뜻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엔더와 알라이는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라이는 엔더만큼 게임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엔더는 알라이에게 게임의 요령을 가르쳐 주었고 무중력 훈련에서도 서로를 도왔습니다. 쉔이라는 학생도 엔더와 가까워졌습니다. 쉔은 중국계 학생이었는데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엔더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배틀스쿨의 험난한 환경을 견뎌나갔습니다. 론치그룹에서의 훈련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중력에서 움직이는 법만 배웠지만 이제는 실제 전투에 가까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2팀으로 나뉘어 서로 상대방을 레이저로 쏘는 모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엔더는 이런 훈련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무중력 공간을 3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여전히 위아래의 개념에 얽매여 있을 때 엔더는 이미 모든 방향을 똑같이 인식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전투에서 큰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엔더의 전략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상대팀이 방어를 강화하면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공격했고,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피했습니다. 때로는 벽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사각지대에서 나타났고, 때로는 동료들과 복잡한 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엔더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엔더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나드의 권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엔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엔더가 승리할 때마다 다른 아이들의 시기와 원망이 커졌습니다. 엔더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능력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은 엔더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러 실력을 숨기는 것도 금방 들통났습니다. 교관들은 엔더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게 했고, 무중력 훈련에서도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엔더는 이 모든 도전을 해냈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학생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알라이와 쉔만이 여전히 엔더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 명은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엔더는 두 친구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똑똑하지만 여전히 어린 소년의 모습을 말입니다. 론치 그룹에서의 생활이 몇 개월 지나면서 엔더는 배틀스쿨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군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을 극한 상황에 밀어넣어서 진짜 리더를 찾아내는 곳이었습니다. 엔더는 자신이 그런 리더 후보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관들의 시선, 동료들의 반응, 그리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도전들이 모두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챕터 4 배틀룸과 첫 번째 시련. 그런 엔더에게 배틀스쿨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배틀룸에서의 무중력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배틀룸은 배틀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의 방에는 중력이 없었고 사방의 벽면이 모두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엔더가 처음 배틀룸에 들어섰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위아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방향이 똑같았고 어느 벽이든 바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특수한 전투복을 입고 레이저 총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배틀룸의 규칙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두 팀이 맞은편 문에서 동시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문을 먼저 통과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레이저에 맞으면 그 부위가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몸통이나 머리에 맞으면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엔더는 무중력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벽에 부딪히며 방향 감각을 잃고 있을 때 엔더는 이미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중력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론치그룹의 첫 번째 배틀룸 훈련에서 엔더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교관들은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가르쳤습니다. 벽을 밀어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법,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는 법, 그리고 레이저 총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단순한 기술보다는 전체적인 전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배틀룸에서는 개인의 실력도 중요했지만 팀워크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팀원들을 배치하고 어떤 순서로 공격하며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승부를 좌우했습니다. 엔더는 배틀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운데에는 별 모양의 장애물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 별들은 매번 다른 배치로 나타났고 학생들은 이 별들을 이용해서 은원패하거나 공격 루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별들은 레이저를 막아주었지만 동시에 시야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의 기본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론치 그룹의 첫 번째 모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엔더의 팀은 다프 플래시맨이 지휘했습니다.
플래시맨은 론치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 중 하나였고 이미 몇 차례 배틀룸 경험이 있었습니다. 플래시맨은 전통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배틀스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이 전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중력에서는 적군이 어느 방향에서든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별들 사이를 이동할 때는 일직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엔더는 조용히 자신만의 전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면에서 공격한다고 예상할 때 측면이나 아래쪽에서 공격하면 효과적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플래시맨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참이 팀 지휘관에게 조언하는 것은 배틀스쿨에서 금기였습니다. 첫 번째 모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엔더의 팀은 상대팀과 마주했습니다. 상대팀도 같은 론치그룹 학생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적이었습니다. 레이저에 맞으면 정말로 그 부위가 얼어붙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플래시맨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전진했습니다. 엔더는 오른쪽 그룹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별과 별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무중력에서는 한번 잘못 움직이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팀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전진하면서 레이저를 쏘았습니다. 곧 양쪽에서 학생들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엔더는 재빠르게 별 뒤로 숨으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때 엔더는 상대팀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평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위나 아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엔더는 조용히 별의 아래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중력에서는 아래쪽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엔더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를 찾았습니다. 엔더는 별의 그림자 속에서 상대팀의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면 대결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더는 완벽한 사격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엔더는 정확하게 레이저를 쏘았습니다. 상대팀의 두 명이 연달아 얼어붙었습니다. 상대팀은 갑작스러운 측면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엔더가 어디서 나타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엔더의 기습 공격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플래시맨은 즉시 전면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엔더의 움직임에 자극받아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국 엔더의 팀이 승리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플래시맨이 엔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엔더의 기습 전술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엔더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신참이지만 뛰어난 전술적 사고를 가진 학생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엔더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었는데 자꾸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엔더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훈련에서도 엔더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무중력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용해서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적의 뒤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에서 빠르게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엔더의 실력이 알려지면서 다른 그룹의 교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틀스쿨에서는 모든 전투가 기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엔더의 독창적인 전술들이 교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3차원적 사고 능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엔더는 론치 그룹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엔더와 같은 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로 상대팀이 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엔더의 예측 불가능한 전술 때문에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엔더에게는 새로운 압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었고 항상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엔더는 점점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조차 그를 평범한 동료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이와 쉔마는 여전히 엔더의 편이었지만 그들도 엔더의 실력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더는 친구들과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싶었지만 배틀룸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팀 전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엔더는 밤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 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배틀스쿨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엔더에게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론치그룹에서의 훈련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곧 다음 단계로 진급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1년 정도 론치그룹에서 지내지만 엔더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본조 마드리드와의 갈등, 셀멘더 아미에서의 고립. 그래프 대위가 엔더를 불렀을 때 엔더는 이미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른 론치들과 달리 엔더는 예정보다 훨씬 빨리 다음 단계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1년여를 론치그룹에서 보내는 것과 달리 엔더는 불과 몇 달 만에 아미로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엔더가 배정받은 곳은 셀멘더 아미였습니다. 이 아미는 배틀스쿨에서도 특별히 엄격하고 규율이 철저한 부대로 유명했습니다. 아미 지휘관인 본조 마드리드는 스페인 출신의 냉정하고 자존심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미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에게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본조는 엔더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엔더가 너무 어리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불만이었습니다. 셀멘더 아미의 다른 구성원들은 대부분 엔더보다 몇 살이 많았고 배틀스쿨에서의 경험도 훨씬 풍부했습니다. 본조는 이런 막내가 자신의 완벽한 아미에 배치된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엔더는 셀멘더 아미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른 아미원들은 엔더를 무시하거나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본조는 엔더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엔더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이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틀룸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엔더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론치그룹에서는 비록 질투와 견제를 받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멘더 아미에서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조는 엔더를 배틀룸 훈련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다른 아미원들이 전술 훈련을 하는 동안 엔더는 구석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본조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엔더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엔더의 명성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엔더의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신병이 더 주목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셀멘더 아미의 다른 구성원들도 본조의 태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엔더를 완전히 무시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엔더의 침대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그의 물건을 숨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엔더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엔더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라도 꾸준히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아미원들이 잠든 늦은 밤, 엔더는 혼자 배틀룸에 가서 무중력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벽을 이용한 새로운 기동법을 개발했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사격 기술을 익혔습니다. 엔더는 이 시기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혼자서도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길을 가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가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본조는 엔더를 아예 배틀게임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셀맨더 아미가 다른 아미와 경기를 할 때 엔더는 게이트 근처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엔더에게 굴욕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셀맨더 아미와 표범 아미 간의 경기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조의 전략이 실패하면서 셀맨더 아미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여러 아미원들이 얼어붙었고 상황이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이때 엔더는 본조의 지시를 어기고 행동했습니다. 엔더는 게이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배틀룸을 가로질러 상대편의 게이트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아미원들이 모두 전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엔더는 혼자서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그의 기동은 완벽했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셀맨더 아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엔더의 실력을 무시해왔던 아미원들은 그의 진짜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본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엔더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게임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조는 엔더를 질책했습니다. 본조는 엔더에게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미의 규율이 개인의 영웅주의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이미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을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명령을 어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셀맨더 아미 내에서 엔더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미원들은 엔더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본조의 편을 들었고 엔더는 계속 고립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엔더는 이 시기를 통해 리더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조처럼 권위에만 의존하는 지휘관과 진정으로 팀을 이끄는 지휘관의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지휘관이 될 때는 절대로 본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엔더는 다시 한번 전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G 아미로의 배치였습니다. 셀맨더 아미에서의 힘든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엔더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셀맨더 아미에서 배운 값진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챕터 6 레라미의 지휘관. G 아미로 배치된 엔더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로즈드 노즈라는 지휘관이 이끄는 이 아미는 셀맨더 아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로즈는 본조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엔더의 실력을 즉시 알아보았고 새로운 신입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엔더가 G 아미에 합류한 첫날, 로즈는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로즈는 엔더의 이전 아미에서의 성과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엔더가 셀맨더 아미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엔더에게 G 아미에서는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G 아미의 훈련 방식은 엔더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즈는 모든 아미원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엔더에게 자신의 전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엔더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더는 G 아미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무중력 전투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었고 전술적 사고력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로즈는
엔더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엔더가 언젠가는 자신을 뛰어넘는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쥐아미는 엔더가 합류한 이후로 연승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엔더의 창의적인 전술과 뛰어난 실행력이 팀 전체의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아미원들도 엔더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셀맨더 아미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엔더의 명성은 배틀스쿨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관들도 엔더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라프 대령을 비롯한 고위 교관들은 엔더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엔더가 자신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엔더의 전투 기록은 점점 더 인상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아니라 스스로 전술을 개발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진정한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로즈는 엔더에게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겼고 엔더는 그 모든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엔더의 너무 빠른 성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배틀스쿨의 교관들은 엔더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더 빨리 마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엔더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아미를 지휘할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엔더는 갑작스런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라프 대령이 직접 그를 불렀습니다. 엔더는 긴장한 마음으로 대령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라프 대령은 엔더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엔더가 드래곤 아미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래곤 아미는 오랫동안 해체되어 있던 전설적인 아미였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강력한 아미 중 하나였지만 몇 년 전부터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명예로운 아미를 엔더가 다시 부활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영광이자 동시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라프 대령은 엔더에게 드래곤 아미 지휘관 임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엔더는 배틀스쿨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아미 지휘관이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엔더는 처음에는 이 임명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 아미를 이끌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라프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이 기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드래곤 아미의 구성원들은 모두 신입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었습니다. 엔더는 이들을 훈련시켜 최고의 아미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엔더가 드래곤 아미의 지휘관으로 부임한 첫날, 그는 아미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떤 스타일의 훈련을 선호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엔더는 로즈드 노즈에게서 배운 리더십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래곤 아미의 첫 번째 훈련에서 엔더는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획일적인 훈련 방식을 버리고 각 아미원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아미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엔더는 또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투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무중력 환경에서의 입체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엔더는 아미원들에게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드래곤 아미의 첫 번째 전투가 다가왔습니다. 상대는 경험이 풍부한 토끼 아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생 드래곤 아미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이 전투를 통해 자신의 아미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투 당일 엔더는 아미원들에게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아미원들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엔더의 침착한 지휘를 보며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엔더는 예상치 못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는 아미원들을 여러 소규모 팀으로 나누어 다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규모 집단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토끼 아미는 이러한 새로운 전술에 당황했습니다. 엔더의 혁신적인 전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드래곤 아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배틀스쿨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신생 아미가 이토록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엔더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아미의 지휘관들도 엔더의 전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아미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드래곤 아미는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엔더의 지휘하에 아미원들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도 뛰어난 전사가 되었고 팀워크도 완벽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드래곤 아미는 다시 한번 전설적인 아미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엔더는 매 전투마다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패턴을 읽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유연성은 드래곤 아미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상대 아미들은 드래곤 아미와 싸울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전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챕터 7. 드래곤 아미와 절대적 승리. 드래곤 아미의 연승이 계속되자 전투학교 내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엔더 위기니 이끄는 드래곤 아미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다른 아미의 지휘관들은 엔더의 전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이미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엔더는 아미원들과의 훈련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는 기존의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기본이었고 이제는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까지 혁신했습니다. 엔더는 아미원들에게 손짓과 몸짓만으로도 복잡한 전술을 전달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통 방식은 실전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상대 아미가 드래곤 아미의 작전을 예측하기 위해 그들의 음성 통신을 엿듣더라도 정작 중요한 지시는 모두 무언의 신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드래곤 아미만의 독특한 전술적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빈과 페트라는 엔더의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엔더가 단순히 뛰어난 전술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 방식을 창조하는 천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부대장은 엔더의 지시를 다른 아미원들에게 전달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드래곤 아미의 다음 상대는 레오파드 아미였습니다. 레오파드 아미의 지휘관인 폴스는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엔더의 이전 전투들을 면밀히 분석했고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세웠다고 자신했습니다. 폴스는 드래곤 아미의 빠른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방어적인 진영을 택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폴스는 예상대로 견고한 방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레오파드 아미원들은 전투실의 한쪽 벽면을 등지고 촘촘한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드래곤 아미의 기습적인 측면 공격을 차단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폴스는 엔더가 반드시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전혀 다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미원들을 3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레오파드 아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폴슨이 예상한 다방향 공격처럼 보였습니다. 폴슨은 자신의 방어 진영이 이런 공격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엔더의 진짜 의도는 곧 드러났습니다. 세 그룹 중 두 그룹은 레오파드 아미의 주의를 끌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진짜 공격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엔더는 남은 한 그룹과 함께 전투실의 천장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레오파드 아미의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중력 환경에서는 위아래의 구분이 없다는 기본 원칙을 폴슨이 간과한 것입니다. 레오파드 아미의 방어 진영은 전방과 측면만을 고려했을 뿐 수직 방향의 공격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엔더와 그의 팀원들이 위에서 내려오자 레오파드 아미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엔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호를 보내 미끼 역할을 했던 두 그룹에게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레오파드 아미는 위에서 내려오는 공격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측면과 전면에서도 동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3면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레오파드 아미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폴슨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엔더의 전술은 단순히 공격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사고방식 자체를 역이용한 것입니다. 폴슨이 2차원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때 엔더는 3차원의 공간을 완전히 활용했습니다. 이 전투는 드래곤 아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승리 이후 엔더에 대한 다른 지휘관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엔더를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더의 전술은 예측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투 이론을 뒤흔드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엔더는 이런 반응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어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투학교의 교관들은 엔더와 드래곤 아미에게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 드래곤 아미는 특별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투 시작 전에 상대방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상대 아미는 이미 전투실에서 유리한 진영을 갖춘 상태였고 드래곤 아미는 전투실 입구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조건이었습니다. 엔더는 이런 제약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어려운 조건을 새로운 전술을 개발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엔더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런 제약하에서 치러진 전투에서도 드래곤 아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엔더는 불리한 시작 위치를 오히려 활용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방심하도록 유도한 다음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상대 아미는 드래곤 아미가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오산이었습니다. 연이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엔더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미원들의 개별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엔더는 각 아미원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엔더는 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엔더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엔더는 승리에 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모습을 추구했습니다. 비는 엔더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전술가일 뿐만 아니라 팀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더였습니다. 드래곤 아미의 연승 행진이 계속되자 전투학교 내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아미의 아이들이 드래곤 아미의 훈련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엔더의 독창적인 훈련 방법과 혁신적인 전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방하는 것으로는 드래곤 아미의 성과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엔더의 전술은 단순한 기법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분석과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팀원들과의 완벽한 호흡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다른 아미들이 겉으로 보이는 기술만 따라하려고 해도 그 근본적인 철학과 접근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관들은 엔더의 성과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엔더가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면서 전투학교의 균형 있는 교육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더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는 매 전투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전술을 감행하기도 했지만 그런 도전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드래곤 아미는 특별히 강력한 상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타이거 아미였습니다. 타이거 아미의 지휘관은 전투학교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엔더의 모든 전투를 연구했고 나름대로 완벽한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고 자신했습니다. 타이거 아미는 이전의 상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엔더의 예상치 못한 전술에 대비해 매우 유연한 진영을 갖췄습니다. 또한 빠른 대응이 가능한 예비 부대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타이거 아미의 지휘관은 엔더가 어떤 기습을 시도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엔더는 평소와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드래곤 아미를 매우 작은 단위로 분산시켰습니다. 각 단위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여러 개의 작은 용으로 분해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타이거 아미는 이런 분산 전술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대응책은 주로 집중된 공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소규모 교전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타이거 아미의 지휘관은 병력을 분산해서 각각의 드래곤 아미 단위에 대응하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엔더는 상대방이 병력을 분산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이거 아미가 여러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뉘자 엔더는 즉시 드래곤 아미의 분산된 단위들을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이거 아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해서 집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재집결과 집중 공격에 타이거 아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전력을 집중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드래곤 아미의 집중 공격에 의해 타이거 아미의 핵심 전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나머지 타이거 아미원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격파당했습니다. 이 전투는 엔더의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분산과 집중이라는 상반된 전술을 하나의 전투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전술 사이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드래곤 아미원들은 엔더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타이거 아미와의 승리 이후 드래곤 아미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미들은 드래곤 아미와 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엔더의 예측 불가능한 전술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드래곤 아미는 전투학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아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엔더 자신은 이런 성과에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할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엔더는 자신이 단순히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무게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챕터 8 배틀스쿨 졸업, 커맨드 스크롤의 여정. 그런 중압감 속에서도 엔더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훈련이 시작되면 드래곤 아미의 아이들은 엔더의 지시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전투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엔더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라프 대령이 엔더를 찾아왔습니다. 그라프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앤더에게 배틀스쿨에서의 훈련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앤더는 이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라프는 앤더에게 다음 단계의 훈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앤더는 이제 커맨드 스쿨로 옮겨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커맨드 스쿨은 함대 지휘관을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앤더는 실제 우주함 조종법을 배우고 대규모 함대 전투를 지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앤더는 자신의 친구들과 작별 인사사를 나누었습니다. 드래곤 아미의 아이들은 앤더가 떠난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앤더 없이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앤더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전사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빈과 페트라더도 앤더의 출발을 아쉬워했습니다. 빈은 앤더에게 자신도 언젠가 커맨드 스쿨로 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앤더는 빈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페트라는 앤더에게 커맨드 스쿨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배틀스쿨을 떠나는 날, 앤더는 마지막으로 배틀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전투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 배틀룸에 들어갔을 때의 두려움, 라운드 아미에서의 좌절, 피닉스 아미에서의 성장, 그리고 드래곤 아미에서의 영광까지. 모든 순간들이 앤더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앤더는 창밖으로 배틀스쿨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우주정거장이었던 배틀스쿨이 이제는 작은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앤더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커맨드 스쿨로 가는 여행은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앤더는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경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배틀스쿨에서 배운 모든 전술과 전략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전투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안은 없었을지 고민했습니다. 여행 중에 앤더는 커맨드 스쿨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커맨드 스쿨은 소행성을 개조해서 만든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크기의 우주함 시뮬레이터가 있었고 수백 척의 함선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앤더는 이런 규모의 시설에서 훈련받게 된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커맨드 스쿨에 도착한 앤더는 그 시설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배틀스쿨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복도들과 거대한 시뮬레이션 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앤더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앤더의 첫 번째 임무는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의 함대 운용법을 기초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배틀룸에서 경험했지만 거대한 함선들을 지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각 함선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었고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앤더는 기본적인 함선 조종법을 익혔습니다. 단일 함선을 조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여러 척의 함선을 동시에 지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앤더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배틀룸에서 익힌 3차원 사고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대 지휘는 개인 전투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각 함선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고 지휘관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앤더는 이런 무게감을 느끼며 더욱 신중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몇 달의 기본 훈련을 마친 앤더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실전과 가까운 고급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지도할 새로운 교관도 배정되었습니다. 그 교관의 이름은 메이저 헤임이었습니다. 메이저 헤임은 앤더가 지금까지 만났던 교관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실제 벌처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헤임의 얼굴엔 수많은 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깊은 지혜와 동시에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해임은 엔더와의 첫 만남에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훈련은 모두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엔더가 받게 될 훈련은 실제 전쟁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엔더는 해임의 진지한 표정에서 앞으로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임은 엔더에게 함대 지휘의 핵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별 함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함대가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백 척의 함선이 마치 한 사람의 손과 발처럼 협조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임은 벌처들의 전술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벌처들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체의 희생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전체의 승리만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인간도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엔더는 해임의 설명을 들으며 벌쳐 전쟁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존망이 걸린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엔더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더욱 절시 느꼈습니다. 해임과의 첫 번째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엔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훈련보다도 복잡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적군의 움직임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아군의 손실도 실시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엔더는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떤 전술을 사용했어야 했는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해임도 엔더의 이런 자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엔더가 이전의 실수를 보완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패배였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엔더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발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임은 엔더에게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대 지휘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만 진정한 지휘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엔더는 해임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챕터 9 최종 시뮬레이션과 진실. 몇 주가 지나면서 엔더는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뮬레이션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엔더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습니다. 함대 지휘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복잡했습니다. 해임은 엔더에게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가르쳤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 함대의 각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판단력이었습니다. 엔더는 이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애썼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엔더가 지휘하는 함대는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척의 전투함만 다뤘지만 이제는 수백 척의 함선들을 동시에 조율해야 했습니다. 각각의 함선은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엔더는 이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버그족들과의 가상 전투는 매번 새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적들은 예측 불가능한 전술을 사용했고 때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더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엔더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뮬레이터실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전투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마치 날이 선 칼처럼 날카로운 판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임은 엔더의 성장에 만족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엔더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책임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임은 엔더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에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엔더의 훈련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엔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복잡성도 증가했고 엔더가 실수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함대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엔더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전술적 사고는 더욱 정교해졌고 상황 판단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엔더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난 후 해임은 엔더에게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 시험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훈련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엔더가 진정한 함대 지휘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최종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엔더는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의 성과를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시뮬레이터실로 향하는 길에서 엔더는 여러 생각들에 잠겼습니다. 배틀스쿨에서 보낸 시간들, 그라프 대령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뮬레이터실에 도착했을 때 엔더는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해임이 엔더에게 다가와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믿고 자신의 직감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엔더 앞에 나타난 전투 상황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버그족의 함대는 엄청난 규모였고 그들의 배치도 매우 교묘했습니다. 반면 인간 함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엔더는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적의 함대가 어떤 진영을 취하고 있는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분석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적의 약점을 찾기 위해 엔더는 다각도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버그족들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분명히 어떤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고유한 행동 양식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한참을 관찰한 후 엔더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버그족 함대의 중심부에 특별히 보호받고 있는 함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함선 주변에는 다른 함선들이 마치 방패막이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엔더는 즉시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면 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만 전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함대의 일부를 전면에 배치해 적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버그족들이 이쪽으로 주력을 이동시키는 것을 확인한 후 엔더는 은밀하게 후방으로 소수의 정예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적의 핵심 함선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버그족들은 전면의 움직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고 후방의 침투에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엔더는 조심스럽게 부대를 조율하며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버그족들이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엔더의 후방 침투 부대가 적의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함선을 잃었습니다. 엔더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즉시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여전히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엔더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주력 함대를 분산시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술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각 부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부는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일부는 핵심 목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엔더는 이 모든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양쪽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엔더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고 버그족들도 그에 맞서 대응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엔더의 한 부대가 적의 핵심 함선에 근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방어막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웠습니다. 엔더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함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MD 장치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무기는 한번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아군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엔더는 MD 장치를 적의 핵심 함선을 향해 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서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적의 핵심 함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함선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폭발은 계속 확산되어 적 함대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엔더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메쉬 D 장치의 위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파괴력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버그족의 함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성 행성까지도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벅서라고 불리는 그 행성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엔더는 경악했습니다. 하나의 행성 전체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생명체들도 함께 말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시뮬레이터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엔더는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뮬레이터실의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그라프 대령도 있었습니다. 엔더는 그를 보자 반가움과 동시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라프 대령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헤임이 엔더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엔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라프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엔더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금 전의 시뮬레이션이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전투였고 엔더가 인간 함대의 총지휘관으로서 버그족과의 최종 결전을 이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엔더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자신이 방금 전에 본 것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인가요? 벅서 행성의 파괴도 현실이었다는 것인가요? 그라프 대령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엔더가 받았던 시뮬레이션 훈련은 사실 실제 전투의 지휘였습니다. 엔더는 이미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와 버그족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엔더가 그 전쟁의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운명이 엔더의 어깨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엔더는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진짜 전쟁이었다뇨.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적의 모성 행성을 파괴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벅서 행성에는 수십억의 버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엔더의 명령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엔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량 학살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엔더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인류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수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라프 대령은 엔더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엔더가 내린 결정이 없었다면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엔더에게는 그런 위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류를 구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벅서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엔더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전 우주적 규모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면서 동시에 한 종족을 멸망시킨 살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엔더를 영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엔더 자신은 그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온 우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류의 식민지들에서는 축제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엔더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헤임은 엔더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건의 충격을 소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더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과연 자신이 이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엔더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배틀스쿨에서의 시간, 동료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의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엔더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의 무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더는 절망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10. 제노사이드의 무게와 속죄. 시간이 흐르면서 엔더는 자신이 벌인 일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버거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인류가 승리를 축하할 때 엔더만은 홀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적 종족을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엔더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수많은 버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버거 여왕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종족을 보호하려 했던 모습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적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지키려는 어머니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브스 제독과 다른 지휘관들은 엔더를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엔더는 그런 찬사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구세주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밀려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한 종족을 멸절시킨 학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엔더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배틀스쿨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소녀는 이제 말수가 적어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려는 동료들을 피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발렌타인은 오빠의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엔더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를 위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엔더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더는 자신이 버거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았는지, 그들만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버거들을 단순히 침입자로만 여겼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엔더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거들의 진실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엔더는 버거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기록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포로가 된 버거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술과 문명, 사회 구조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엔더는 버거들이 인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 지적 생명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엔더의 관심을 끈 것은 버거들의 집단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체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여왕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류의 개인주의적 성향과는 대조적이었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엔더는 버거들의 예술과 건축에서도 독특한 미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구조물들은 기능적이면서도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했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엔더에게 버거들이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고도의 문명을 가진 종족이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들은 엔더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파괴했는지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버거 문명이 자신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엔더는 이런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기 형태였지만 점차 체계적인 기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버거들의 삶과 문화를 재구성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관점에서 인류와의 전쟁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엔더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버거들은 처음부터 인류를 적대시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지구 침입은 단순한 탐험의 성격이 강했고 인류와의 충돌은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버거들은 집단의식을 통해 소통하는 종족이었기 때문에 개체의식을 가진 인류를 처음에는 지적 생명체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인류가 개미를 지적 생명체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초기 충돌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침입 때는 버거들도 인류가 지적 생명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적대 관계가 형성된 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엔더는 이런 진실들을 알아갈 때마다 더욱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엔더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버거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에 대한 기억과 진실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엔더의 글쓰기는 점차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버거들의 관점에서 본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습니다. 승자의 입장이 아닌 패자의 입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닌 사라진 자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엔더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장군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사라진 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엔더는 자신의 작품에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스피커 포 더 데드, 즉 죽은 자들을 위한 대변자였습니다. 이 제목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의 영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엔더는 버거 여왕의 마지막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종족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모습,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간 비극적인 운명을 담았습니다. 엔더는 또한 평범한 버거들의 일상도 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버거들을 단순한 괴물이 아닌 감정과 의지를 가진 생명체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어 갈 무렵 엔더는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던 죄책감이 이제는 자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지만 그 후회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렌타인은 오빠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엔더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찾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목표가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적어도 엔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은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엔더의 작품 스피커 포 더 데드는 곧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작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깊이와 통찰력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통해 버거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으로만 여겨졌던 버거들이 사실은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비극성과 제노사이드의 끔찍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작품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들은 엔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미래에는 다른 종족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보다는 대화를, 정복보다는 이해를 추구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군부와 정치인들은 이런 내용이 인류의 승리를 폄하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버거들을 동정하는 것은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비판들은 엔더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엔더는 자신의 작품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추측과 상상에 의존해야 했고 버거들의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했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피커 포 더 데드는 하나의 철학이자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죽은 자를 찬양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엔더는 이런 움직임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단순한 참회록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엔더는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치유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죄책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지만 그 후회가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후회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엔더는 매일 죽은 버거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들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엔더의 여동생 발렌타인은 오빠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때 절망에 빠져있던 엔더가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일이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엔더가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엔더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버거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잊혀진 모든 존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승자의 역사가 아닌 패자의 역사를, 살아남은 자의 증언이 아닌 사라진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명감은 엔더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쟁 영웅, 엔더 위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스피커 포 더 데드, 즉 죽은 자들을 위한 대변자였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그에게 평생의 사명이 되었고 그를 이끌어갈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엔더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엔더는 우주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버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엔더 위기는 전쟁 영웅에서 스피커 포 더 데드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엔더가 찾은 자신만의 속죄의 길이었고 그가 평생 걸어갈 길이었습니다.